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최재형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친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은 지난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네, 검찰의 판단 이유를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라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선물 수수 시점과 현안 요청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과 몰카를 준비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목적이었다면 몰래카메라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며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최 목사가 최근 자신이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최 목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거 스스로 썼다는 복기록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거는 뭐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할 수 없는 데다 공인이지만 공무원은 아닌 김 여사에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임자와 후임자의 직책이동 과정까지 짚어가며 예측 가능한 인사인 만큼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출한 가방과 자신이 선물한 가방이 다른 제품이라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선 실밥 위치와 포장지 접힘까지 비교 분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3차 수심이라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11,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100여 장 분량으로 압축한 PPT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기소 권고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강행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이에 따른 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걸 두고 민주당을 향해 공작과 음모론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공작과 의혹 제기 최선봉에 섰던 야당의 행태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한 걸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왕정국가에서나 다 가능하다며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 여사 왕국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배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국회로 되돌아오면 당론으로 부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지금은 도돌이표처럼 제의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직시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 법안 반대는 김 여사를 감싸고 최상병 순직 수사를 방해하고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검찰의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여전히 음모론,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나쁘지만 김 여사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품 가방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남은 일정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충돌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향해 이른바 공격 사주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두고 내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탈당을 했는데 여권에선 또 다른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 유튜브 채널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란 취지였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실제 해당 유튜브 방송은 김 전 행정관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한 후보가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사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석 달 만에 공개되자 한 대표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 사실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건 정황을 알아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중징계 처분을 위한 절차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화제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는 짜깁기 녹음 영상이고 자신은 김 여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해명과 함께였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대수롭지 않은 일일 뿐이라며 넘기는 분위기인데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괜히 맞받아쳐 사건을 키운 것 같다는 불만 섞인 시선도 읽힙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란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간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했던 기류, 여기에 공격 사주에 더해 한동훈 패싱 논란까지 맞물리며 윤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역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여야는 각각 원내 공지를 통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 만큼 의원 300명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경우 108석을 지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폐기됩니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과 곡성군의 기초자치단체장 4명,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화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고 한동훈 대표는 8일 곡성 지원 유세 뒤 이후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남 영광군과 부산 금정구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 중 국회에서 열린 담당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이 마련한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의 탄핵 청문회에 수감 중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옥중서신을 통해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말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반복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주장에 부합하는 출정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성태는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에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들어올 때 11시 1분에 똑같이 3시 들어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진술과 정황뿐이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돼 사건이 확대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일을 국회에서 생중계하는 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담당 검사를 탄핵 소추할 이유가 충분히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느냐는 여당 반발과 여론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아 실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 돌입한 지 처음으로 전사자가 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로켓 수백 발로 맞서면서 탱크도 여러 대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상전 저항이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레바논 남부 국경을 넘은 이스라엘군은 헬기와 탱크 등을 동원해 지상전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틀 동안 150곳이 넘는 헤즈볼라 테러 관련 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저항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에서 자국군 8명이 전사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6.21 특수정찰부대에서 장교 2명과 병사 4명이 교전 중 사망했고 보병사단 소속 정찰병 1명과 의무병 1명도 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한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뒤 처음으로 전사자들이 10명 가까이 발생한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악의 축에 맞서다 사망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יהי זכרם ברוך.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לחמה קשה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שמבקש להשמיד אותנו. זה לא יקרה, כי נעמוד יחד ובעזרת השם.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어 침공한 이후 2차례 근접전 끝에 퇴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 마루날라스 마을에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메르카바 탱크 세대를 대전차 로켓으로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قبل دقائق على انطلاق هذا المؤتمر الصحفي وما حصل في مسكاف عام اليوم ليس إلا البداية لما ينتظر قوات الاحتلال.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에선 헤즈볼라가 쏜 로켓 200여 발에 밤새 공습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유격됐지만 전날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스라엘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상작전에 보병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수도 베이루트 등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나지브 미카티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20만 명이 난민이 됐다며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7명이 숨진 총격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하마스는 텔레그램 성명에서 알카삼 여단이 영웅적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가 점령지에 침투해 점령군 병사를 찌르고 무기를 탈취하며 영웅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쯤 텔아비브 야파 지구의 에를리히 경전철역에서 정차한 열차에서 괴한 2명이 내려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기차역 보안 인력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사살했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CCTV에는 범인들이 어깨에 돌격 소총을 메고 시민들을 겨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이 요르단강 서안 도시 헤브론 출신의 무함마드 찰라프 사하르 라자브, 하산 무함마드 하산 타미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지역의 분쟁 격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2일 긴급회의를 열고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과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격화된 중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의에서 죽음을 부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날 발생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중동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끔찍한 순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대사도 상황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보리가 당장 중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인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을 제재할 계획이지만 이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원자력 시설 공격을 지지하는지 묻자 내 대답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대응에 대해 이스라엘과 논의할 것이라며 G7 지도자 모두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지만 이란 공격에 비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뜬금없는 말실수로 고령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미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에게 판정패한 민주당 팀 월즈 주지사도 과거 거짓말 논란이 재점화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빅 이벤트인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팀월즈 주지사를 상대로 판정승 평가를 받은 JD 벤스 상원 의원. 러스벨트 미시간주를 찾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t is great to be in the state that I think is going to be pivotal to giving us 270 electoral votes and making Donald Trump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반면 토론에서 자신이 천안문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에 있었다는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했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Yeah, look, I have my dates wrong. I need to be clear, I will tell you that, but here's my whole point on that thing with China. I do understand China a hell of a lot better than Donald Trump. Kamala Harris understands China.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포화를 퍼붓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위스콘신 미러키 유세에서 뜬금없이 북한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Tha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So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정보가 있었던 이란을 북한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을 이라크로 잘못 말하기도 하면서 78세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정신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받았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세를 중단하고 이란 사태 대응에 집중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통령 후보 TV 토론 결과와 중동 사태와 허리케인 피해, 항만 노조 파업 등 국내외 변수가 이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에서 다시 앞서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북한이 오는 7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를 열고 헌법 개정에 나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통일 지우기가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33년 전에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후 북한은 남북 단절 조치를 지속해 시행해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에 지뢰를 매설하고 복토 작업을 하는 등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로를 끊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판문역에서 판문점으로 향하는 교각이 철로를 모두 걷어낸 모습이 위성사진에 추가로 식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 지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이나 민족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영토조항 신설과 함께 남북 기본합의서 파기안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서문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의 선언으로 북한이 2개 국가 노선을 걷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영토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이 세계적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피아노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문찬은 현지 시간 2일 저녁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쇼팽 에뛰드로 피아노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피아니스트가 그라모폰상의 영예를 누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문찬은 특별상인 젊은 음악가 부문도 받았습니다. 그라모폰 어워즈는 클래식 음반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1977년부터 매년 11개 부문을 나눠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음악가 중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1990년 실내악 부문과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첼리스트 장한나가 2003년 협주곡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내륙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18호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강타한 뒤 약화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9월 말까지 여름 같던 날씨가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계절의 시계가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름 이상 앞서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11.6도를 기록했고, 파주와 철원 기온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설악산 등 강원 산간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0도를 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개천절 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한반도로 북상할 걸로 우려됐던 초강력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지나며 급격히 세력이 약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 기간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 사이에서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한반도로 접근해 주말과 다음 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에서 잇따른 화물차 사고로 50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인천과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선 차량과 아파트 화재 등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차로에 앞쪽 범퍼가 파손된 흰색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고를 수습 중이던 25톤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경기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쯤. 이 사고로 3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둣가 옆 구조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소래포구 근처 구물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더 심해지는데? 이쪽으로 다 붙으니까. 불길은 한때 수킬로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크게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엔 인천 소래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똥이 튀었다는 운전자 신고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선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사다리차에서 떨어진 철제 무게추가 차량 하부 배터리에 부딪히면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소방차가 서 있고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듯 나와 지켜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와 인근 주민 등 15명의 긴급 대피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대전 대덕구에선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치킨집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며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계 연석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내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철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낸 집단 휴학계를 처음으로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상대로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도 보냈는데 의료계는 협박성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관 교무처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서울대 의대가 학생 700여 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대규모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하자가 발견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휴학 허가가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할 거란 공문도 전국 의대에 발송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발 도미노 휴학 승인에 동참하지 말란 공개 경고인데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년 넘게 수업을 빠진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채 의사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교과 과정 이수가 안 된 의대생을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는 게 상식이라며 협박성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적 그 학사 운영에 대한 것은 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그 호소를 한번 심각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휴학 승인을 막겠다는 정부의 엄포성 감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는 휴학 신청을 승인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생이 지금 돌아오더라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교육을 몰아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란 겁니다. 일각에선 올해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내년 신입생과 복학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처럼 복잡한 셈법 속에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 결과와 조치에 따라 의정 갈등 수위가 더욱 고조될 여지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1,554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회의를 5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500여 건 가운데 1,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2,503명이 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29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 신청은 모두 287건으로 이 가운데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 총재 정명석에게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6년 줄어든 겁니다. 감형 이후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성폭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녹음 파일 사본이 원본과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정명석 측이 제기한 녹음 파일의 조작이나 편집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원심이 최장 19년 3개월인 권고형의 상한을 넘겨 선고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이전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된 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명석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일체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없었는데 피해자들 전원이 실망이 큽니다.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했었는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는데 JMS 측 역시 원심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형 판결하였지만 선교의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습니다. JMS 측은 끝까지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명석의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4월 가정폭력을 저질러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5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 분리 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분리 조치 후에 왜 다시 집에 들어가신 건가요? 왜 아내 살해하셨습니까? 이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2월부터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6일 전에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당한 데 이어 당일에는 아내와 화해하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결국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세 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왔고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은 YTN 취재진과 만나 어떤 처벌로도 가족의 아픔은 달랠 수 없다고 울먹이며 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년 6개월 만에 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6% 올라 2021년 3월 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가 이어지다가 9월에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했다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파르게 오른 채소값 등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채소에 붙은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며 장바구니에 담을지 한참을 고민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1%대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들에겐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못 느껴요. 소비자들은 전혀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겁이 나요. 상승률이 이제 둔화된 거를 체감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사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장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채소류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1년 전과 비교하면 11% 넘게 올랐습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달 전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훨씬 컸습니다. 2일 기준으로는 배추 한 포기가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고 무와 시금치, 적상추도 50% 안팎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사전 예약에 들어간 대형마트들은 혹시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3만 원 미만 한정 판매한 절임 배추는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추후 배추 작황과 공급 상황을 보며 나머지 물량 차질이 없도록 이해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재배 여건이 개선돼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달 안에 김장 재료 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김장할 때 필요한 재료, 식재료들이 한 14개 그 농산물 품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배추, 무 정도 이외에는 지금은 다 수급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 이것에 대해서 10월 안에 발표를 좀 하려고. 정부의 이딴 대책 발표에도 현실과 다른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재임 시절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약 15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5년 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폭우나 폭설에도 통행 제한 없이 다닐 수 있고 또 성북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남북을 잇는 축인 동부간선도로.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15만 대가 오가는 동부권의 주요 교통축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와 상습 정체가 반복되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랬던 동부간선도로 모습이 새롭게 바뀝니다. 성북구 월릉교부터 강남 대치동까지 12.5km 구간에 지하터널을 뚫는 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랑천과 한강바닥 밑을 지나가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선 도로로 폭우나 폭설에도 365일 통행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방제 1등급 시설로 설계해 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요 진출입로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에서 환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 나오는 매연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소음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부간선도로 지상 통행량이 7만 대 정도 분산돼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느린 도로였죠. 20km의 도로가 시속 70km의 도로가 되면서 이제 50분대에 걸리던 그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존 지상도로는 대규모 수변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며 열흘 동안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자 영화제 측은 여전히 독립영화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바뀐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강동원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전난의 주역들이 레드카펫에 들어섭니다. 개막식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밝은 미소와 손짓으로 보답합니다. 곧 개봉하는 영화 보통의 가족 주연 장동건, 김희애 수연, 신작으로 돌아온 송중기 등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톱스타들이 부산의 밤을 쏘놓았습니다. 영화제의 상징인 개막작은 오는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강동원 주연의 영화 전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OTT 작품이 개막작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돼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제에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 인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담아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인기 OTT 시리즈 지옥2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BTS 리더 RM의 이야기가 K-팝 다큐 최초로 오픈 시네마 부분에 초청되는 등 일반 관객이 좋아할 만한 작품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때문에 독립예술영화들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부산영화제의 기능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영화제 측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제 상업영화나 OTT 영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독립영화라는 게 이제 부산영화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내년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느덧 30주년을 맞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가운데 OTT 작품과 K-팝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선택으로 영화제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부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농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능형 축산, 이른바 스마트 축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소 귀마다 빨간색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체온 변화와 먹이 섭취량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주는 장비로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줍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번식 성공률은 20% 이상 올랐고 질병으로 죽는 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새끼돼지 출하를 전문으로 하는 이 농장은 중앙집중 환기 시스템 등을 도입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도와 사료 공급량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 농가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장에 안 가고서 미리 파악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사람은 더 편해지고 수익은 더 올라가요. 실수를 안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편해야 돼요. 스마트 축산 국내 보급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축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사육 전략 등이 현장에서 선보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7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농가에 보급하고 추가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축산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축산 지구 중심으로 그 생활 환경과 축산업이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축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홍보단으로 위촉해 초보 축산인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나라의 7, 8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번화가를 대표했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그야말로 놀고 먹는 놀이터로 변신한 건데요. 깊어가는 가을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추억과 호기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 5.18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던 옛 전남도청 앞이 온통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LP판과 타자기 그리고 오락기는 수십 년 전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젊은 시절에 70년대, 80년대 학창 시절 때 놀았던 추억의 분위기가 새롭네요. 여기 오니까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기분 전환도 하면서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광주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제는 충장 발광,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로 불과 빛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7, 80년대 젊은이와 지금의 젊은이가 만나 불꽃 같은 열정을 담은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과목과 연계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관람객분들과 함께 반응을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내내 16개 나라 32개 팀 길거리 공연과 각종 파티, 캠프파이어가 온 거리를 달굽니다.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거리도 대폭 늘렸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콘서트와 퍼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사를 하루 1개 이상 열어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글로벌 버스킹이라든지 그리고 퍼레이드 그리고 이제 충장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은 국내외 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정과 불꽃, 대동을 주요 키워드로 삼은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일본 공포 만화의 대가 이토 준지, 직접 만화를 보고 자란 30, 40대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네, 기괴하지만 매력 있는 작품 세계를 담은 국내 전시가 Z세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60을 넘긴 이토 준지의 팬미팅까지 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9년) 작품 소용돌이의 소름 끼치는 장면들로 가득한 이토 준지 전시회장. 으스스한 분위기 속 이번 전시의 핵심인 체험 공간은 중도 포기 안내로 시작합니다. 오른쪽 봐주시면 관람 포기 구성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밧줄을 잡고 암흑으로 들어가는 관람객들. 시작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더니 깜짝이야. 죄송해요. 공간을 가득 메운 기괴한 소리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중도 포기 없이 무사히 체험을 마쳤습니다. 이른바 찐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요소도 적진 않았는데 관람객들에게 그런 건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보고 이제 인터넷 기사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아, 이토 준지가 이런 만화를 하는 작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보물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와보면 재밌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팬부터 호기심에 찾은 젊은 세대까지 전시 기간 석 달 동안 다녀간 관람객만 9만여 명. 그마저 예매에 실패해 가지 못했다는 팬들이 아쉬움을 전하면서 전시는 2달 더 연장됐습니다. 나아가 부산 추가 전시까지 결정되자 이토 준지도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국내 첫 팬미팅. 백성남짓 입장권이 매진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こうして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に温かく迎えられたよって伝えます。 최애캐로 꼽은 데뷔작 토미에를 팬들 앞에서 직접 그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醍醐味というのは私の定義なんですけど、美しいものとですね、グロテスクな怪物のようなもの、このコントラストを描くのがすごく楽し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 그 시절 추억의 작가로 여겨지던 이토 준지. SNS가 세대 간 격차를 좁힌 데다 비주류 장르도 재미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60을 넘겨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저녁엔 고속도로의 정체가 평소보다 극심했고 또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개천절을 맞은 오늘도 지방 방향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과 서울 양양선 위주로 오전 11시 무렵 가장 불편할 것으로 내다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이 차츰 고속도로에 모이고 있는데요. 예보대로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들 위주로 정체가 시작돼 있고요. 남부권으로 향하는 건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남사에서 안성까지 막히는 이유는 사고 여파를 받기 때문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에 정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순산터널 그리고 비봉과 8탄 분기 점을 중심으로 차 간격을 좁히고 있고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지나기 많이 버거운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힘겹습니다. 강원권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안개 구간에선 비상등 활용하시면서 조심히 통과하셔야 할 텐데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설악 일대 역시 가시거리 짧은 안개 구간 속에서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덕소 산패 부근에서 차츰 교통량이 모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조금 더 낮고요. 한낮에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밤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9도, 대전은 10.7도, 부산은 1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22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부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